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오늘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한국 기업의 배당 성향, 여전히 세계 꼴찌 수준인 이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초저금리 시대고 그러니까 뭐라도 투자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면은 투자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에도 관심이 많을 겁니다. 연말이면 또 배당 시즌이 되니까 특히나 더 배당주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근데 여전히 한국 기업의 배당 성향을 조사를 해보면은요, 세계 꼴찌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부도 좀 늘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꼴찌인 이유, 그리고 또 적정 배당이라는 게 있을까라는 점도 좀 궁금해집니다. 기업들도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만큼 좀 부담이 되니까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윤진수 프록시 팀장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프록시는 의결권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의결권과 관련된, 그러니까 뭐 주주들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담당하시겠군요. 예, 맞습니다. 정기주주총회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제 상정되는 주종 안건을 분석해서 그게 주주 권익과 관련해서 이제 도움이 될지 아니면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지 이런 것을 이제 분석해서 기관 투자자들한테 제공을 하는 업무입니다. 그렇군요. 이 프록시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배당도 주주들의 권한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의 책임이기도 한데 블룸버그가 집계를 해봤더니 올해 9월 기준으로 한국 기업들의 배당 성향 조사 대상이 51개국이었는데 우리가 50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예, 이번 블룸버그 발표서처럼 이제 국내 배당 성향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이제 낮은 수준임은 분명합니다. 네. 신흥시장의 5년 평균 배당 성향이 32.9%이고 선진국 평균 배당 성향이 44.6% 정도 되는데요. 네. 반해서 이제 한국은 17.5%인 점을 보면 한국 시장이 이미 선진국 시장으로 이제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국내 기업의 저배당 성향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유가 궁금한데요. 왜 이렇게 배당 성향이 낮은가요? 네,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국가 경제 성장 국면에 따라서 기업의 평균 배당 수준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즉 다시 말해서 성장 단계 이제 신흥 시장에서는 수익률이 높은 투자 기회가 많다 보니까 이를 위해서 이제 배당을 축소하고 설비 투자를 확대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대신 이런 기업들은 그 주가 상승 폭이 커서 자본 이득을 통해서 주주들한테 이익을 이제 보전해 주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 성장 유지의 정책을 통해서 이제 고성장을 추구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관심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경제 여건이 이제 불확실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대비 그리고 이제 금융 위기나 외환 위기를 통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그 자본 구조의 안정화를 이제 꾀하다 보니 배당에 대한 이제 노력이 좀 부진한 게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장사에서 벌어들인 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번 돈도 다시 투자할 때도 많았고 기업의 몸집을 불려야 했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배당이 좀 적었다라는 설명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그러면은 조금 더 배당을 해도 되는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신흥 시장에서는 이제 그러한 자본 이득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선진국에서는 사실 자본 이득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네. 배당을 통해서 주주 가치 제고를 도모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고 저성장 이제 전반적으로 저성장 기조에 진입했기 때문에 배당을 통한 주주 가치 환원 노력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제 상황이다 보니 배당 성향을 높이라는 주장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정부에서 많이 압박을 했죠.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업들에게 배당을 좀 하지 않으면은 일부러라도 하지 않으면은 벌금 물리겠다 세금으로 그렇게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안 높아지나 봐요. 이제 그런 정부의 노력에 따라서 그 기업들이
보조를 줬다고도 생각이 좀 드는데, 한국 배당 성향이 2년 전보다 이제 13.59%에서 15.3%, 그 다음에 17.5%까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승세가 나타나지만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그러한 상승세가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는 배당 성향이 좀 부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자리도 요즘에 기업들한테 많이 늘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갖고 있다가 일자리 늘리는 데나 신규 투자나 이런 데 좀 쓰고 싶다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항변들이 많이 경제계 단체에서 있죠. 등장하고 예. 제기됐지만, 예.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국내 기업의 투자 활동이 그렇다고 그러한 이제 경제계의 대변처럼 네. 늘어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활발하게 되고 있지는 않다. 결국은 예. 사내 유보금만 확대되고 있지, 네. 투자 확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의 변이 사실은 좀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을 산 경우에 주주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우선주도 있고 보통주도 있고 그렇게 되면 또 배당을 받는 것도 약간 좀 달라지고 그렇잖아요. 네. 예, 배당 일반 주주들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네, 일반 주주들이 이제 주식을 매입을 하면 예. 그 주식을 산 날로부터 3일이 지나면 이제 그 주주 명부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주주들은 12월 결산법인이라고 한다면 12월 31일인 결산일 이내에 주주 명부에 올라와야 이제 그 배당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러려면 이제 주주 명부에 올라가고 나서 3개월 이내, 그러니까 저희 3월 이내에 이제 주주총회를 통해서 배당금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이제 주식을 이제 지급받게 됩니다. 배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네. 근데 보통 이익이 나야지 배당도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익이 안 나면은 또 못할 거고, 그래서 이 배당이라는 것이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배당주라고 불리는 주들은 대체로 배당을 좀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익을 많이 내는 곳인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익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나는 회사들 위주로 그럴 수밖에 없고요. 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이익이 안 날 수 있지만 네. 사내 유보금이 이제 아직은 여유가 있고, 네. 이러한 손실이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기업 측에서는 이제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기업의 입장을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려봤잖아요. 경제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도 있고 하니까 투자나 일자리 늘리는 데도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배당을 좀 적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적정한 배당의 수준이라는 게 주주나 기업이나 다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적정 배당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네. 적정 배당이라는 부분을 이제 외부에서 판단하기는 더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기업의 배당 정책이라는 건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을 배분하는 종합적인 이제 재무이사 결정인데요. 그런 이제 절대 배당 수준이라는 건 수준이 높다고 기업 가치 꼭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것들을 외부에서 판단하기 더욱 어렵고요. 그런데 동종업계 유사 규모의 기업들과 비교를 할 때 네. 해당 기업이 지속적으로 기업 이익이 발생하면서 미래 투자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못한 기업이라면 배당 수준이 그러니까 적정하던 수준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데요. 네, 그래서 예. 그런 기업들은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배당 확대를 요구해서 적정 배당을 이끌어내는 이제 노력이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노력할 수 있나요? 결국은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서 예. 배당 수준을 확대를 요구하는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될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국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하는 비중이 많이 높지 못하거든요. 의결권이. 그렇죠. 예, 그러다 예.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배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쓸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만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오너가 그러니까 주주인 경우 네네.
예, 그렇게 되면은 오너 일가가 배당 높이면은 더 많이 챙겨가는 경우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주주들에게 굳이 이게 이득이 된다라고 일괄적으로 말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적정 배당이라는 부분도 어려운 건데요. 그렇죠. 다만 이제 일부 지배주주 일가가 지분율이 높아서 배당을 많이 가져가는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네. 그로 인해서 결국 다수의 아니면 다수의 이제 일반 주주들이 같이 그 혜택은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것 자체를 이제 지배주주가 많이 가져가니까 이거는 안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군요. 일단은 주주들에 대한 어떤 배당을 늘리는 것 자체는 좀 필요하다는 네, 말씀이시죠? 실제 이제 기업이 지속적으로 실적이 안 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배당을 확대한다면 그러면 그거 자체는 기업 가치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네. 예, 그거는 이제 주주 측면에서 이제 반대할 수 있는 그렇겠죠. 예, 그런 결정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주식 배당도 있고 현금 배당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배당의 형태도 다양하던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국내 상장 기업에서 배당을 하는 거는 배당하는 형태는 대부분 현금으로 이제 주식을 배당을 지급하는 거고요. 네. 주식 배당은 실질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이제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주식 배당이 돼서 더 유리하고 그런 게 있나요? 주식 배당이 돼서 유리한 부분은 이제 주주들의 판단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주식 배당을 받게 되면 이제 본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이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목소리를 네. 낼 수 있는 이제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회사라면 네. 주식을 이제 더 받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이제 주식 매각을 통해 차익을 이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메리트가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회사라면 장기적으로 이제 그냥 배당 확대를 통해서 현금 배당을 통해서 이제 안정적인 수익권을 이제 창출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으로 많이 받아서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배당을 더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진짜. 네, 최근에 이제 잘 알려진 삼성물산과 네. 엘리엇의 대결에서 엘리엇이 이제 주식 그렇죠. 배당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지분율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 이제 좀 해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윤진수 프록시 팀장이었습니다. 총서 개고만 외국 고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좌우로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살이 그냥 쪽쪽 빠지고 있어요. 좌우로 정렬 2588 살 빠지네 살이 빠져 2588 살 빠지네 2588. 생생경제 3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생생물가와 경제뉴스 뒤집기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생물가. 저희 생생물가 들려드리는 김시아 대리가 일본에 다녀왔거든요. 일본과 한국 물가를 전격적으로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우리나라 자영업의 위기 이야기를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영업 위기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45번으로 문자 보내셔도 되고요.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무료로 문자를 남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없다는 얘긴데요.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는 11월부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게차 부딪힘 사고 예방 집중활동이 전개됩니다. 지게차의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지게차는 정해진 운행 경로로 이동하고, 둘째, 운전자는 과속과 과적금지는 물론 운행 시 시야를 꼭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반드시 현장에서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게차 부딪힘 사고,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알뜰한 주부의 풍성한 식탁을 위한 시간. 한 주간의 물가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장바구니 생생물가.
생생경제에서도 가장 생생한 코너라고 할 수가 있죠. 장바구니 생생물가. 한 주간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김시아 대리와 일본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다녀오셨어요, 일본에? 네, 무사히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네, 제 덕분은 아니고요. 근데 그 유통 실태 현황을 보기 위해서 다녀오셨잖아요. 네. 일본 어느 지역 다녀오셨어요? 네, 지난주 그 한 주간 한국과는 또 다른 유통 현장 보러 다녀왔는데요. 일본 중에서도 도쿄 지역 다녀왔습니다. 어떻든가요? 네, 그 도쿄도 한나라의 대도시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도쿄도 서울과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비슷한 점도 있고 아닌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일본에서는 재래시장은 못 가봤거든요. 네. 재래시장 가보셨죠? 그럼요. 재래시장과 마트를 중점적으로 가봤는데 네. 우선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많이 상황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일단 일본에는 이미 재래시장이 많이 없어져서 네. 남아있는 시장이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주로 대형마트나 편의점 위주로 거래가 많이 되고 있었고요. 네.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의 형태를 많이 배워서 가져온 곳이었는데요. 한국의 롯데마트와 이마트의 뼈대 가든 마트들을 일본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예, 한국의 롯데마트는 일본의 이온그룹과 마트와 비슷한 형태였고요. 이마트의 경우는 일본의 이토요가도라는 대형마트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예. 한국과 많이 비슷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편의점이 정말 많죠? 정말 많더라고요. 예, 크고 물건도 많고. 네, 세븐일레븐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고요. 예, 저는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세븐일레븐이나 이런 편의점에 네. 은행도 자회사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편의점에서 은행 업무도 볼 수 있게 하는 네네. 그런 것들이 참 인상적이긴 하더라고요. 네. 네, 재래시장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재래시장이나 대형마트 가보면은 일본에서 주로 거래되고 있는 게 여기도 신선식품이겠죠? 그렇죠. 얼마 남지 않은 재래시장 중에서도 네. 제가 갔었던 곳은 우에노 지역의 아메요코 시장이었는데요. 네. 여기는 한국과 다르게 야채 소비량이 많이 없고요. 수산물 거래량이 컸습니다. 그래요? 네, 신선식품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수산물 거래량이 많이 컸고,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배추 같은 것도 통배추를 이제 한 더미 쌓아놓고 팔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일본에서는 워낙 작게 먹기 때문에 배추도 4분의 1 토막을 내서 팔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배추를 많이 먹지만 일본은 양배추를 더 많이 소비를 한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돈가스를 많이 먹었는데 그때도 양배추 샐러드가 꼭 나왔던 것 같습니다. 캬베스라고 부르는 일본인들이.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일본에도 이게 항구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수산시장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시장도 있죠. 네네, 수산시장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네. 도쿄 최대의 수산시장인 스키지 수산시장을 방문을 했는데요. 네. 예, 섬나라인 일본답게 거래 규모가 많이 컸어요. 그래서 여기 갔을 때는 아주 큰 스시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시장 그래요? 곳곳에 스시집이 질 위에 있기 때문이었고요. 그만큼 참치와 고등어 같은 수산물 거래량이 매우 크고요. 네. 새벽에 특히 이 시장을 방문한다면 참치를 해체하는 작업도 구경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건 안 보셨군요. 그거는 너무 새벽이라서 방문해보지 못했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 이 수산시장에서 경매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손가락으로 그런 거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경매는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경매장도 크게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점이 주목할 만하던가요? 보통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일본인들이 소식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예, 전체적으로 먹는 양은 근데 우리와 비슷하다고 할 수는 있어도 소식을 한다는 점이 한 가지 음식을 먹을 때는 아주 소량으로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음식점을 가더라도 반찬이 아주 조금씩 나옵니다. 음식 한 접시당 400엔, 우리나라 돈으로 3,800, 900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도 다 먹고 나면 몇만 원어치를 먹고 있는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반찬을 따로따로 시켜서? 네, 한 10가지에서 12가지 이렇게 시켜서 맥주와 같이 이렇게 먹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인지 주부들이 장을 볼 때도 조금씩 필요한 만큼만 재료를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도 한국보다는 많이 적고요. 네. 한 번에 많은 양의 재료를 사다 놓고 오랫동안 쓰는 한국과는 다르게 냉장고도 일본에서는 클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우리는 냉장고 얼마나 들어가나 이게 막 그 가전업체들의 자랑거리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근무하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하시는 게 이제 가격 조사 업무, 그리고 네. 이번처럼 유통 실태 현황 조사 이런 것들 하시잖아요. 네네. 일본에서 이런 업무를 하는 곳은 어딘가요? 네, 일본에서는요, 농축산업진흥기구를 가진 그런 공공기관이 네. 있고요. 여기도 저희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업무 관련한 다양한 얘기를 나누다 왔는데요. 네. 이 기구는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과잉 농산물의 수매와 비축, 그리고 부족 농산물의 방출 등을 시기에 맞춰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네. 네, 또 일본의 경우에는 농수산물 가격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총무성이라는 곳에서 따로 담당을 하고 있었고요. 네. 기본적으로 농산물이 거래되는 도매시장에서 가격 공시를 따로 매일매일 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소비자 가격은 마트별로 공시가 이미 저희처럼 되고 있기 때문에 총무성에서는 이 소비자 가격과 도매 가격을 근거로 농수산물의 경매 가격을 역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특별했던 방문지가 있었다면 어딜까요? 네, 좀 기억에 남는 방문지가 있었어요. 네. 네, 도쿄의 동쪽에 위치한 치바 지역의 그린웨이브 장생이라는 토마토 선별시설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여기는 규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네. 일본인들이 아주 토마토를 선호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토마토와 함께 배, 오이, 메론도 이 선별정에서 작업이 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선별되는 토마토의 경우에는요, 4kg 박스에 24개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네. 1년에 100만 케이스 정도가 거래된다고 하니까, 예. 네, 토마토만으로는 치바 지역뿐만 아니라 관동 지역에서 넘버원을 자랑하는 선별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이지방이라고 하던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또 1년에 여기는 이틀만 제외하고 풀가동을 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곳에 비해서 기계가 굉장히 깨끗하고 고장 없이 잘 돌아간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10년에 한 번 주기로 기계를 교체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큰 시설에 맞춰서 관리도 참 잘 되고 있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조사해 오셨어요. 좀 예.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저희 듣기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네. 일본 수산물 얘기가 또 인상 깊었는데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10월에 먹을 만한 수산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매달 해양수산부에서 그달의 수산물을 발표해서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있는데요. 네. 10월의 제철 수산물로는 우럭과 다슬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우럭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모릅니다. 조피볼락이라고 하더라고요. 조피볼락이요? 네,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이 우럭은 육질이 담백하고 쫄깃해서 화로회뿐만 아니라 매운탕으로도 제격인 생선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우럭에는 황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간 기능 향상과 피로 회복에 효과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예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올리는 귀한 생선이었다고 합니다. 못생겼는데 영양은 좋군요. 그러니까요. 네. 또 다슬기는 저지방 고단백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기본이고 이뇨작용뿐만 아니라 열을 내리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다슬기는 또 민물에서 자라기 때문에 성질이 차서 몸이 찬 사람들은 다슬기를 더운 성질의 오리나 홍삼과 함께 먹는 게 좋겠습니다. 또 친절한 설명까지 잘 해주셨습니다. 우럭과 다슬기가 10월의 수산물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 좋으니까 많이들 드시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김시아 대리였습니다.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뉴스 뒤집기 한판. 네, 경제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경제뉴스 뒤집기.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주변에도 이 가게 문 닫는 곳 많이 있나요? 보셨나요? 자영업자들이요. 예, 저는 주변에 꽤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 날짜도 다 못 채우고 저렇게 하는 걸 보면은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좀 마음이 들기도 하던데요. 네. 예, 자영업이 좀 위기는 위기인 것 같아요. 예, 한마디로 뭐 붕괴 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국세청 조사를 보면은 2004년에서 2013년까지 10년 동안에 자영업 창업이 949만 개인데요. 예. 그런데 폐업이 793만 개입니다. 생존율이
16.4%밖에 안 되는데요. 특히 전체 자영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음식업은 네. 그 생존율이 6.8%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점 차리면은 90% 이상 망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 자영업자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장어영업자들의 그 비율을 보면은 그 전체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그 퍼센트가 27.5%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 4분의 1 이상이 자영업으로 먹고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국가별로 순위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4위인데요. 1위가 그리스, 2위가 터키, 3위가 멕시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인데 이게 경제가 안 좋은 나라 순서대로 된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6%밖에 안 되거든요. 또 일본은 1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7.5%니까 높아져서 너무 높은 거죠. 근데 자영업 비중이 높으면은 글쎄요, 이게 좀 경제가 불안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 문제는 그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기술이 있거나 뭐 자기 어떤 뭐 비전이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그 생계 수단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생계형으로. 겁니다. 예. 네, 이런 측면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봉급 생활자들인데요. 그래서 자영업을 흔히 봉급 생활자들의 무덤이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대부분 노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조업 시장을 전전하다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음식점 같은 손쉬운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업을 하면은 예외 없이 경기 침체, 과당 경쟁 이런 어떤 이제 고통을 겪으면서 집단적으로 쓰러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창업을 그 퇴직금을 뭐 전부 털어놓고 또 이제 빚까지 얻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업이 실패로 들어가면은 생계 수단을 잃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빚독촉에 시달리다가 이제 파산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제 상당히 이제 큰 문제인데 특히 최근에 이런 창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그 내용에 따르면은 그 2014년 그 사업체 증가 숫자가 14만 390개인데요. 이 중에서 대표자 연령의 60대 이상인 사업체 증가 수가 52.7%입니다. 그러니까 창업의 절반 이상을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기가 어려우니까 창업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도 중장년층이면 이제 회사에서는 은퇴를 해야 될 나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렸다가 특히나 이제 생계형으로 많이 하는 이른바 뭐 치킨집 같은 했다가 잘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실패하게 되면은 재기하기도 어렵고 이러면은 경제 사회 다 불안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우리나라 경제가 빨리 성장을 한 건 좋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 복지 제도라든가 또는 노후 대책 이런 것이 제대로 마련되지 안 된 상태에서 최근에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제 자영업이 늘면서 경제도 어려워지고 사회도 불안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창업들을 좀 많이 하고는 있잖아요. 예, 요즘 그 청년들 보면은 그 대학에 입학을 해도 이제 하도 취업이 안 되니까 대학 들어오자마자 이제 학점 전쟁, 뭐 해외 연수, 뭐 자격증 뭐 이런 것 때문에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4년 만에 졸업하지 못하고 5년, 6년씩 다니거든요. 근데 막상 졸업을 해도 거의 절반이 이제 실업자나 취업 준비생으로 전락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선택으로 창업을 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지난해 사업체 증가수 중에서 20대와 30대가 한 창업이 그 전체가 44,658개인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31.8%입니다. 아까 60대 이상이 이제 52.7%라고 그랬는데 60대 이상 다음으로 많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청년들은 대부분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이제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실패 확률이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옷가게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더욱이 이 사람들은 아예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많이 꾸어서 시작하기 때문에 창업에 실패하면은 자동적으로 신용 불량자가 되는 그런 어떤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년 실업 문제가 이제 자영업 이 실패와 연계가 돼서 정말 사회 불안으로 연계되는 것 같아서 정말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그 직장도 지옥이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지만 밖에 나가면 더 지옥이죠.
예. 네네. 예. 근데 이 정부가 그러면은 일자리를 늘리자 뭐 이런 그 주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자영업과 관련해서 어떤 좀 안전한 대책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좀 강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글쎄, 자영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자영업이 급속도로 지금 망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대표적인 대책이 전통시장 보존구역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자영업들이 제대로 이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시행했습니다. 대형마트들이 이제 쉬게 해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좀 물건을 팔 수 있게. 그다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그리고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어떤 시장 개혁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임기응변적인 대책의 성격을 띠다 보니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정부가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것이 이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고요. 또 청년 실업자들이 이렇게 이제 대거 양산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영업을 이제 과잉 진압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기존에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이 사람들과 같이 결국 이제 얽혀서 같이 쓰러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정부로서는 뭐 제대로 대응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꼭 이 다 모두가 봉급 생활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될 텐데,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까지 이런 뭐 쓸데없는 정책들은 말고요. 어떤 방안들을 좀 내놓는 게 필요할까요? 자영업은 경제 줄기세포다, 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람에게서 줄기세포가 자라서 이제 각가지 기관으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이제 건강하게 이제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경제에서도 자영업이 이제 제대로 돼야 각 산업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을 하면서 경제를 이제 발전시키는 모체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자영업이 이렇게 붕괴 위기를 맞는다 하는 얘기는 경제가 이제 생명의 줄기를 잃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견제에서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을 건전하게 이제 육성하는 그런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런 차원에서 절실한 것이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전통시장 상권을 제대로 중소기업 자영업자한테 돌려달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뭐 편의점이라든가 패션점이라든가 제과점, 온식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형 그 기업들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면 여기서 이제 제대로 이제 성장도 하고 창업도 하고 그런다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사람들이 그냥 일단 급하니까 창업을 하는데 교육을 제대로 시키라는 것이죠. 훈련하고. 그래서 이제 그 생존율을 좀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하는 얘기고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규제 완화라든가 자금 조달이라든가 기술 공급 이런 면에서 좀 지원 체제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골목 상권을 제대로 살리면은 거기에서 자영업과 이제 이 중소기업들이 살아나게 되는데, 그 경우에 그 자영업 생존율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지만 일자리가 많아지니까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줄어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거양득이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든 간에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어떻게 보면 경제 영토인 전통시장을 그들에게 돌려줘라.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였습니다. 하나와 외환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1등은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하나가 되어 세계 인류은행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금융 만세. 세계적인 대한민국 1등은행 KEB 하나은행.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지금까지 모든 TV들은 자연색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고민해왔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LG OLED TV로 우리는 자연색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차원이 다른 LG 올레드 TV.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선물 받으실 분은 6345님 외에 한 분이고요. 8762님께는 알칼리수 에이수 한 박스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